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또다시 세 모녀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들 세 모녀는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대 청년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보육원을 나와 홀로 서기를 해야 했던 자립 준비 청년이었습니다. 또다시 반복된 비극. 벼랑 끝에 몰린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얼마 전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수원 세모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은 암과 희귀 난치병 환자로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였지만 아무런 상담이나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왜 세모녀는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렸는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오늘 이슈엔 정책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 가구 현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서민 경제. 금리 인상과 높은 물가에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엔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허에도 있지 혼자 이게 무슨 예를 다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나 돌아버릴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 참 이게 아파도 누구에게 얘기를 하거나 본인이 잘 모르는 질병일 때 이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비가 부담이 된다든지. 지난 8월 21일 경기도 수원의 월세집에서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세모녀. 난소암을 앓던 60대 여성 A씨와 난치병과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두 딸이 살던 집에서는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뭐 모르잖아요. 문 잠가놓으면 안 열면 문 뜯었잖아요. 이 집 문 뜯은 거예요? 뜯을 거예요. 아파가지고 열쇠 여기 뜯잖아요. 유서엔 집주인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담겨 있었다는데요. 우편함에 가득한 연체 고지서가 생활고를 대신 말해줍니다. A씨는 몇 해 전 남편과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두 딸과 어렵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망 사실조차 뒤늦게 알려진 세모녀. 이웃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출동한 당시엔 이미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전에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오랫동안 발견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맞지. 사람은 알지. 사람은 알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어가지고 막 부대기가 막. 건강이 어때 보이셨어요? 그래 갑자기 죽은 누가 보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 사건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위기가구 보호 강화 방안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위기가구로 발굴되고도 실제 주거지가 파악이 안 되어 복지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도 여전히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포함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정책 중 하나는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실직이나 질병 등 위기사항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인데요.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시, 군, 구청, 각 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선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7월 1일 보건복지부는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완화된 기준으로 따져보면 수원 세모녀가 받을 수 있었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25만 원가량. 하지만 왜 이들은 꼭 필요했던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마 이제 그 세모녀들이 뭐 가까운 동사무소라든지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했다고 하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뭐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서 이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세모녀가 거주하던 수원시에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물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를 제가 신청해 드릴게요.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취약계층 지원 제도 중 하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서 중증 질환자나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자로서 이제 도시가스, 아까 에너지 바우처 그 외에 별도로 도시가스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이렇게 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신청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병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사업도 운영 중인데요. 희귀 질환자나 만성 질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거는 이제 복지지 복지. 뭐 생활하는데 좀 혜택이 조금씩 있죠.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간다든가 하면은 병원 차세대에 해당되면은 조금 그 할인을 좀 해준다든가 뭐 그런 거죠. 복지 제도 이런 거 잘 모르시고 그냥 힘들어서 왔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기초생활 수급 쪽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으면은 차상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안내를 드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계시거나 이러시면은 조금 아무래도 위험하시니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이제 안부 확인차 조금 복지관에서 방문해 드리는 거나 이런 것도 안내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세모녀가 지원을 받지 못한 1차적인 원인은 바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랐기 때문. 건강보험공단은 세모녀가 1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연체하자 주소 등록지인 경기도 화성시에 전산으로 위기가구 가능성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화성시 역시 생활이 곤란하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각종 복지제도 안내를 받고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는데요. 이후 화성시 담당 공무원이 주소지에 방문했지만 채권자를 피해 월세집을 전전하고 있던 세모녀의 실제 거주지는 수원이었기 때문에 결국 복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도움을 요청할 루트를 잘 모르시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복지 행정망으로는 숨어버린 위기 가정을 찾는데 참 한계가 많습니다. 저소득층 위기 가구를 위한 복지 서비스는 현재 신청 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세모녀의 경우처럼 연락이 두절되거나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 신청하는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은행 다 가셔가지고 내역도 다 떼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집 계약서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좀 많이 못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은행에 연락을 해준다든지 뭐 대신 해드린다든지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긴 하니까 저희도 조금 개선되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 뭐 복지 제도라는 게 소득이랑 재산을 보는 제도니까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현장에서 손꼽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웃들의 무관심. 위기 가구를 가장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웃인데요. 어려운 이웃을 보시면 저희한테 알려만 달라. 그리고 이제 주변에
힘든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이제 가서 찾아뵙고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도 좀 많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 양천구 신정 3동 주민센터에서 복지건강팀장을 맡고 있는 주윤홍 씨. 위기가구 발굴 업무 베테랑으로 꼽히는 그는 지난해 여름 발빠른 조치로 고독사를 막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취약계층 국민지원금 지급 계좌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던 주 팀장. 들려오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는데요. 목소리가 뭐 많이 굶으셔갖고 본인은 한 달 정도 굶었다고 하셨거든요. 그 정도 굶었으니까 사람 목소리가 거의 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고, 주스를 달라고 처음에 수화기를 들자마자 주스 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뇨로 인해서 쇼크사가 올 그런 위험에 있는 분이구나라고 직감을 했죠. 주윤홍 팀장이 급히 간호사와 함께 방문해보니 남성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홀로 있던 상황.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데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독사를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올해만 해도 3번이나 봤거든요.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일. 소외된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는 복지 업무는 사명감 없이는 힘든 일입니다. 다들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는 일. 그런데 그 다가가는 게 진심이 있지 않으면 그분들도 그걸 다 안다는 거죠. 일을 하다 보니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적으로 10년 이상 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죠. 사람이라면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그 사람의 탓은 아닌 거죠. 하지만 사명감만으로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파헤쳐 나가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전공 학생들조차 취업을 망설인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자원봉사 활동할 때 그런 거 많이 느끼다가 막상 현장에서 직업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때 보면 굉장히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임금으로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부족한 인력 역시 복지 현장이 안고 있는 오랜 문제점입니다. 복지 업무를 하는 분이 저희가 지금 동주민센터가 워낙 커서 또 분소는 아니지만 또 다른 곳에 또 있거든요. 저희가 한 16명? 거의 반 정도가 복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한 2,000명 정도 되시고, 그 외에 뭐 장애인분, 아니면 어르신분들 다 합치면 거의 뭐 한 1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비극은 이전에도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2014년 2월 서울시 송파구에서 만성질환과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현금 70만 원을 집사 공과금으로 놔두고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세모녀. 궁지에 몰린 이들은 번개탄을 피워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송파 세모녀의 비극은 복지 현장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고, 정부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복지제도.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요. 제가 좀 늦었어요. 어르신 좀 들어갈게요. 청소 깨끗이 해놨어. 아유, 청소도 하시고. 작은 방 한 칸에서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최근 비 피해 조사를 다니다 만난 기초생활수급자로 오늘은 간호사와 복지 플래너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몸무게 나 진짜 안 재본 지 오래돼가지고. 몸무게 안 재본 지 오래되셔서 건강검진 혹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안 하셨어요? 네.
아, 최근에 한 번도 안 하셨어?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예요? 아니 한 2년 전에 3년 전에 네. 이러다 허리 다쳐갖고 네. 거기서 이제 한 달 입원했었어요. 네네. 어르신은 산지로 입원한 이후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셔요. 그래서 혹시 이제 계속 혈압 높은 거를 방치하시면 이제 그 뇌경색이나 뇌출혈 위험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꼭 혈압은 질려 보셔야 돼요. 혈압과 혈당 체크에 이어 이번엔 혹시 자신도 모르는 위기 상황은 아닌지 심리검사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이나 흥미가 있었던 일을 그만두었습니까? 예.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지금까지만 더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 자살 경향성 검사거든요. 문진 검사 결과 우울증에 해당되는 어르신. 의료진의 상담 권고엔 완곡한 거절을 하셔서 앞으로 계속 방문과 검진을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복지 플래너가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핍니다. 요번에 비 왔을 때 혹시 뭐 침수 됐었나요? 여기 들어갔었나요? 비가? 배 안 들었어요. 비 안 이제 들어왔어요? 저쪽에 벽 쪽이 좀 타갖고 조금 좀 여기? 젖었지. 요번에 목요일까지 희망의 집수리라고 혹시 아세요? 예. 그거 어떻게 신청해 보실래요? 뭐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거 좀 원하시는 거 되셔야 되긴 하는데 늘 혼자 생활하던 어르신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건 관심 어린 대화. 내가 혼자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가슴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물어봐주고 이게 좀 좋은 점이 있죠. 그게 만나봐가지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니까 혜택도 좀 주시고 쌀도 좀 줘서 좀 먹고 제일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 허리 다치기 전에는 좀 그래도 일을 해서 돈 버는데 괜히 좀 일을 돈을 제대로 못 벌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TV 하나 이번에 후원해줬어요. 그러면 후원해 주신 게 뭐뭐 있는 거예요? 받은 게? TV하고 선풍기하고 전자레인지하고 비극이 반복될 때마다 조금씩 더 확대돼 가고 있는 정부의 저소득 위기가구 복지정책.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수원 세모녀의 비극을 거론하며 민생과 약자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좀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세모녀 사건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휴대전화 번호 하나를 올린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 번호를 누르면 경기도의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ARS가 받아서 0번을 누르세요, 1번을 누르세요. 이 핸드폰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우리 이제는 전문 상담사가 이제는 전화를 받게 되니까 이제 전화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마음을 열어놓고 그런 이제는 본인의 어려운 사항들을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돼서 굉장히 이제는 호응도가 좋고요. 경기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휴대폰 핫라인을 기존 120 콜센터와 함께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사님께서 이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전화를 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전화 주시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27곳 내외에 이렇게 전화 받고 있고요. 전문 상담사가 초기에 상담하고 그래서 이분에 맞춘 긴급 생계나 의료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지원 사업도 같이 안내합니다. 주민과 함께 노력하는 복지 정책도 펼치고 있는 수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는 최근 화서일동 행정복지센터 주민협의회와 함께 생명사랑 안전공동체 협력기관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 후 곧바로 찾아간 곳은 동네에 자리한 한 가게. 바로 20번째 생명사랑 실천 가게가 되어줄 곳인데요.
동네 주민이 위기에 빠진 건 아닌지 살펴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 슈퍼에 가면 혹은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이렇게 안내하는 번호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비치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기관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필요할 때 1393-1577-0199 같은 번호를 잘 활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연탄에 불을 붙일 때 혹은 야외에서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번개탄. 하지만 잘못된 번개탄 사용은 생명의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수원시 보건소와 자살예방센터가 2015년부터 주관해온 번개탄 판매 개선 캠페인. 우리 동네 생명사랑 실천 가게로 지정되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번개탄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도록 구매자에게 안내문도 나눠주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마트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런 자살 방지나 이런 것들 좀 더 저희들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뭐 다른 뜻은 없고요. 그거를 사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어떤 관계가 되는지 아니면 그걸 사가시는 분들이 어떤 건지 어떤 유행인지도 한 번씩 보고는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생명사랑 안전 공동체. 공장님 지금 어디로 이동하시는 건가요? 저희 동에 경로당이 8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동말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추석을 잘 지내셨나 한번 들려보려고요. 문안 인사드차. 수원시 화서일동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동네로 평소보다 노인 복지 정책과 지원 제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 직원들이 나와서 방문하고 그 직원들 어떻게 지내시는가 염려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소통이 조금이나마 풀어지고 있는 요즘, 오랜만에 서로 얼굴을 보며 나눈 대화를 통해 이웃 간의 정도 쌓여갑니다.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나 그 자살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거는 그런 예후라고 할까, 징후를 얼마만큼 빨리 그거를 캐치를 해서 그분들을 정상적인 상태로다가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동해 12개 단체랑 같이 협업을 해서 교육도 받고 어떻게 하면 그런 거를 잘 발견할 수 있나, 그런 그 방법을 통해서 자살률을 최소화하고 단 한 분이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원 세모녀가 남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연이어 광주시에서도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보육시설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 삶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광주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비양은 보육원에서 지내다 18살이 되자 자립을 선택했고 올해 광주의 한 대학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비양은 최근까지도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광주시 한 대학교 기숙사 인근 건물 뒤편에서 숨진 채 발견된 C군 역시 보육원 출신. 올해 초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면서 기숙사에 머물던 C군은 보육원에서 받은 자립금이 떨어져 힘든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춘의 꽃을 피우기도 전에 삶을 놓아버린 비양과 C군은 이른바 자립준비청년. 심사숙고 끝에 제작진과의 인터뷰에 응해준 이 청년 역시 보육원 출신의 자립준비청년으로 같은 지역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친구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지금도 솔직히 조금 울컥해요. 눈물이 가장 먼저 났어요. 왜냐면은
저도 어렸을 때 그리고 사춘기 때 제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진짜 삶을 내던질 정도로, 삶을 포기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의지할 사람이 없었을까. 보호자에게 양육받지 못해 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시설에서 퇴소하자마자 청년으로 불리게 되는 아동들. 과거에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불렸고요. 현재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불렸는데 이 의미가 보다 능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고요. 자립준비 청년, 즉 보호 종료 아동이 되기 이전에는 보호 아동이라고 불립니다. 매년 어느 정도의 그 자립준비 청년이 생기는 건가요? 매년 2,000명에서 2,500명의 약 2,500여 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광주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사후 관리를 진행해야 되는 보호 종료가 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 청년이 약 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네요. 인원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네. 사실 좀 방금 할 말을 좀 잃은 상황이었어요. 내년이라고 말씀하셔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 3천여 명 중 50%인 1,555명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가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 만 18세가 되면 이제 퇴소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제 해당 나이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 사회복지 전달체계 분야를 연구해온 임진섭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 아동 양육 시설을 평가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종사자분들이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퇴소한 다음에 그 선생님들한테 와서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연락이냐 봤더니 뭔가 이런 고지서, 각종 어떤 세금이라든지 뭐 고지서 이런 것들이 날라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런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 학생들은 처음인 거야. 자립준비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건 후 광주시에선 어떤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야, 이게 뭐가 문제지 하고 좀 보기 시작했던 거죠. 일단 우리 사회로 적응하는데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던 것 같아요. 나도 사회 구성원의 한 명이다. 내가 고아원 생활, 시설 생활을 이제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 사회로 함께하고 싶은, 동행하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성장, 자립, 동행을 목표로 보육시설을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인 광주시. 얼마 전 정책 소풍 행사를 열고 아동복지협회, 청소년 상담센터 등과 협력을 약속한 광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4가지 세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기보배 양궁 선수라든가 또 우리 FC 선수 임지성 선수 축구 선수라든가 또 야구 선수 또 우리 도시공사라든가 여러 산하 기관 이런 분들하고 MOU를 맺었어요. 앞으로 주거 지원도 하고 있고 자립준비금이라 해서 자립준비 청년에게 자립준비할 때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매달 약 35만 원의 자립준비금을 주고 있고 우리 사회, 우리 시, 또 주변이 그 자립 청년의 손을 잡아주고 동행해 주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다. 광주시에선 얼마 전부터 자립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 또 하나 시작됐습니다. 바로 광주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아가려면 누군가의 입김이 필요하거나 이제 바람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을 이미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 입김의 역할, 바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바람개비는 이 이후에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보호 아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개비가 실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도움을 이미 자립 생활하고 있는 자립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서로 멘토와 멘티가 되어 자립 이후의 삶에 대한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고 자립준비 교육을 진행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최평화 팀장은 시설의 보호를 벗어난 청년들에겐 낯선 사회생활에 대한 크고 작은 조언이 가장 필요하다고 토로합니다. 뭔가 사소한 것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다. 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언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주변의 그런 지지 체계가 이 청년들한테는 많이 없구나. 일반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엄마 아빠나 삼촌, 친척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는데, 오랜 시간 동안 지내던 보호시설을 떠나 낯선 곳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생계를 위한 일자리 고민과 더불어 심리적인 고민도 큽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라든가 고독감, 외로움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심리 정서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이야기를 터놓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보호 아동들과 자립준비 청년들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줄 사람이 없거나 부재하거든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성장기 시점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어린 나이에부터 겪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계속 쭉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민우 씨는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광주 바람개비 서포터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얼마 전 멘토 신청을 했다는데요. 후배들에게 의지가 되는 형이나 오빠가 되어주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성인이 된 시점에 그때 당시에 저를 회고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보호 아동들도 그리고 퇴소를 앞둔 친구들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구나라는. 자신 또한 할머니 손에서 자라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는데요. 자립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립준비 청년들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는 어떤 편견이나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그런 부정적인 편견이나 시선 없이 자립준비 청년을 봐주시고 대해주셨으면 좋겠고, 보호시설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보호가 필요한 자립준비 청년들. 이제 당당히 멘토가 된 청년이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본인의 그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인터뷰나 이 영상을 보는 여러 자립준비 청년들이 본인이라는 인생의 그 무대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그려가고 멋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보육원 출신 청년 2명과 3모녀. 이들의 공통점은 저소득층 위기 가구였다는 것.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재정 지출을 줄이더라도 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했다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항목은 각각 13.5%와 11% 증액됐고,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수당을 인상함과 동시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설할 예정. 자립지원 전담기관 인력도 180명까지 늘리고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위기가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꼭 필요한 지원과 개선점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그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 영역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데, 저는 현재는 자립 준비 청년 이전에 보호 아동으로서 보호받고 있는 기간 동안 좀 더 안전된 곳에서, 그리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게끔 필요한 그 지원책들이 조금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또 어떤 약간의 죄책감, 뭐 사회적 낙인감 이런 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많이 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좀 계세요. 복지는 권리이시죠. 그냥 뭐 쑥스럽거나 이런 뭐 죄책감 가지시고 뭐 이런 거가 전혀 아니고요. 당당히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십니다. 정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력이 확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웃과 주변에 좀 관심을 갖고 좀 감시자가 돼서 내 주위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혹시 어디 있지 않을까? 있다면 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어떤 사회복지기관에 좀 알리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선 불행과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현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내 주위, 내 이웃에 관심을 갖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수원 세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 복지보다 약자 복지를 말했고, 자립준비 청년의 어려움을 두고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듯 이어지는 복지사학 시대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현실적인 복지정책 마련과 더불어 우리의 이웃이 위기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따뜻한 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